안녕하세요. 임상실습 사례연구 발표를 하게 된 간호학과 3학년 장예진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순에 따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광업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406명, 2020년 424명으로 질병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에서 보다시피 질병 사망자는 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질병 사망률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부의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은 치료법이 없는 장기적인 질병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 연구를 통해 진폐증 환자에게 있어 고려해야 할 간호 문제를 연구하여 적합한 간호 과정을 통해 빠른 회복 및 합병증 예방을 수립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는 탄광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도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폐증은 낯설지 않은 질병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권땡범 환자는 과거 진폐증으로 원내 외래 및 입원, 합병증 중 하나인 폐결핵을 보였기 때문에 현 질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 하부호흡기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공기는 후두를 지나 하부호흡기계로 유입됩니다. 하부호흡기계는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및 종말 호흡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기의 주 기능으로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과 체외로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고 체내의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천명, 흉통 등이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볼지 척도나 시각상사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호흡을 통해 광물성의 미세먼지 입자가 폐에 쌓이고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그중 획 속으로 들어온 미세한 석탄가루로 인해 발생하는 형태를 현 대상자의 질병인 단순 탄광부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탄광부 진폐증은 폐에 석탄먼지가 침착되어 출해되는 질환으로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석탄먼지 혹은 흑연을 흡인하여 유발되는 환경적인 질환에 해당합니다. 대다수가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과 같은 기도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침과 숨가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기간 석탄먼지에 노출된 자, 최소 10년 동안 석탄 탄광에서 일한 자의 흉부 엑스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진단 내리게 됩니다. 아직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질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광부, 석탄 작업자에게 매년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 건땡범님, 70세 남성으로 급소 3급의 진폐증 가지고 있습니다. 본원 치료 중 2020년 3월 26일 기침, 가래, 숨찬 증상으로 치료 원하셔서 본원 외래통에 입원하셨습니다. 처방을 따라 네뷸라이저 치료와 지속적인 산소 투여 진행하고 있으며 진해거담제, 제산제, 소화성 궤양용제, 배뇨 생식기관 및 항문 용약을 꾸준히 투약하고 있습니다. 과거 3차례 입원하셨고 결핵균 부역, 격리실 전실과 격리해제를 반복하셨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3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에 이상은 보이지 않으며 일주일에 2번 원내 2층에 위치한 재활운동 치료실을 이용하여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등 꾸준히 하고 계시고 하루 수면 시간은 6시간으로 병동 내 생활로 인한 소음이 휴식과 수면의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가간호에 있어 이상은 없으며 5.6kg가량의 체중 감소 보이셨습니다.
객담 축적과 속쓰림으로 인한 동통 호소하시며 이는 수면을 통해 완화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끔 가슴이 뻐근하고 따끔하다고 흉통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호흡곤란 보이시며 분당 2리터의 지속적인 산소 투여하고 계십니다. 자기 전과 새벽에 하루 총 3번 간헐적인 기침 양상 보이시며 하루 5번 객담 보였습니다. 진단검사상 가다 한기로 인한 호흡성 알칼리 증가 산소 총량의 감소 보입니다. 간세포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 이상 보이며 감염, 염증 등으로 인한 CRP의 상승 보입니다. 면역 반응 이상과 급성 결핵을 나타내는 수치 또한 보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과대환기와 산소 운반 능력의 저하, 폐결핵으로 인한 적혈구 침단 속도의 증가, 감염으로 인한 백혈과 호중구, 림프구 수치의 증가를 보입니다. 그 외 호흡재활 운동을 한 달에 4에서 5회 진행하고 계십니다.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운동 동안의 호흡수, 심박수 및 리듬을 평가합니다. 검사상 환자는 무호흡을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흉부 X선 촬영 결과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일산화탄소 확산을 측정을 위한 호흡기능 검사 결과 강제 폐활량분의 1초 동안의 강제 호흡이란 측정값 지표가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폐쇄성 환기 장애로서 1초 동안의 강제 호기량이 주로 감소되는 형태로 첫 1초간 빨리 숨을 내쉬는 데 보이는 장애인, 기관지 폐쇄를 의미합니다. 투여 약물은 항문 용약인 트라신정, 항생물질 제제인 메타키트 주사, 보령 메이에트정, 소화성 궤양 용제인 알비트리정, 단백 아미노산 제제인 이노엔 0.9% 생리식염 주사액, 리바후라민주, 제산제인 알마겔 현타객, 해열 진통 소염제인 타세놀, 진해 거담제인 뮤코원, 엑시마정, 코데닝정, 아트로벤트 흡입액, 신액출하 시럽이 있습니다. 각 약물은 혈관 확장 및 혈압 감소, 속쓰림, 가슴 쓰림으로 인한 위산 분비 감소와 객담 점도의 감소, 기관지 수축 억제 및 기침 강도, 빈도 억제, 호흡곤란 완화, 기관지 평혈근 이완, 수분 및 전해질 보급,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감염 예방, 해열, 영양 투여를 위해 투여되었습니다. 다음은 약물 흐름도입니다. 대상자 발열 및 염증 수치상 이상 보여 수분 및 전해질 보급을 위한 생리식염수, 감염 예방을 위한 메타키트 주사, 해열 진통 소염제인 타세놀 처방되었습니다. 정규 처방으로는 필요시 산소 2에서 10리터 공급, 네뷸라이저 8시간마다 시행, 12시간마다 활력 징후 측정, 산소 포화도 측정, 체중, 복부둘레, 신장 측정이 있습니다. 일회용 네뷸라이저와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가 처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분무요법 후 기침문의 객단을 배출시키고 호흡곤란 치료에 사용됩니다. 제가 내린 간호과정은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기도 분비물과 관련된 기도 개방 유지의 불능입니다. 주관적 자료로 환자는 숨이 차고 답답해, 가래가 잘 나오지 않아 라고 호소하였고 탄강부 진폐증이라는 진단 질병과 대상자의 지속적인 호흡곤란 및 객단 배출의 어려움 호소, 효율적이지 못한 기침 양상과 부적절한 객단 배출, 산소 포화도 측정 결과 정상 95에서 100%보다 낮은 범위의 측정, 호흡곤란 정도 측정 시 운동 전 중등도이나 운동 후 약간 심한 정도를 보이며 진해 거담제를 투여 중이라는 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진단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질환, 호흡곤란과 관련된 비효과적 호흡 영상입니다. 대상자는 활동적이지 못하고 인상을 쓰며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과 진단검사 결과 과다 환기를 나타내는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또 가래, 기침과 심목소리, 네블라이저를 사용 중이라는 점, 강제 폐활량분의 1초 동안의 강제 호기량 측정값 지표의 감소, 정상 수치보다 낮은 산소 포화도의 수치, 분당 2리터의 산소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통해 진단 내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부족과 관련된 우울로 대상자는 고민을 나눌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병동 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없으며 개인 침상에만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순위 점수를 매겨 합한 후 점수가 낮은 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중 우선순위 첫 번째, 기도 분비물과 관련된 기도 개방 유지 불능에 대한 간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첫 번째, 대상자는 2일 안에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을 유지한다. 두 번째, 대상자는 3일 안에 스스로 심호흡, 효율적인 기침을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 분비물을 배출한다. 세 번째, 대상자는 3일 안에 객담의 양이 줄어들고 깨끗한 상태를 보인다입니다. 장기 목표는 퇴원 시 대상자의 기도 개방성이 증가되어 충분한 환기를 유지한다입니다. 간호 계획으로 첫 번째, 8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한다. 활력 징후는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산소 요구의 필요성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똑바로 앉거나 하이팔로 포지션을 취하게 합니다. 상체를 높인 자세는 흡인을 방지하여 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소 분압이 낮은 경우 적당한 농도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자발 호흡이 힘든 경우 산소 공급을 통해 호흡곤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흉부분리호법을 적용합니다. 가래 이동을 도와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에 축적된 분비물이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가습기를 틀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합니다. 가습하로 객단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분비물의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강 간호를 제공합니다. 구강 내 분비물을 제거하여 흡인의 가능성을 줄이고 막힘을 방지하여 기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자가기침법을 교육합니다. 가래의 배출을 도와 환자의 원활한 호흡을 돕습니다. 여덟 번째, ABGA를 시행합니다. ABGA를 통해 산소 공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지 사정하여 산소 공급량이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줍니다. 체위 변경은 구강의 분비물이 흡인되는 것을 막아 한쪽 폐에 분비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기침을 자극합니다. 열 번째, 8시간마다 흉부를 청진합니다. 호흡기계의 분비물 축적 시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청진될 수 있습니다. 호흡음이 저하되거나 없을 시 산소 교환의 막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호흡곤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필요시 흡인을 시행하고 객담의 특성, 색깔과 양상을 사정합니다. 흡인 시마다 객담의 특성을 사정하고 기록함으로써 호흡기계의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진해 거담제와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진해 거담제를 통해 기도 개방을 유지하며 항생제로 분비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적절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건조한 구강은 기도 폐쇄 우려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가래 배출에 용이합니다. 14번째, 환자 개인의 활동 가능 시간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활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환자에 따라 활동하기 유용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밤 사이에 쌓인 가래로 호흡곤란이 증가하고 저녁에는 일상생활 활동으로 인해 피로를 느낍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수행한 내용으로는 일상 활력징후 측정 외에도 대상자가 원할 때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낮잠 시에도 침상머리를 올린 상태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환자가 객단 100개를 호소하자 흉부분리호법을 적용하여 보다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자 역시 달라붙어 해결되지 않는 객담을 배출하기 위해 물을 마셔 내려가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호흡기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병동내를 3번 정도 걸어다니며 가벼운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간호평가입니다. 대상자는 2일 안에 산소 포화도가 93에서 97%로 상승하며 정상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단기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6일보다 객단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3일 안에 스스로 심호흡, 효율적인 기침을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 분비물을 배출한다는 단기 목표 역시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안에 객담의 양은 줄어들고 깨끗한 상태를 보인다라는 마지막 단기 목표는 객담의 양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장기 목표 역시 대상자가 아직 퇴원을 이루지 못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사례 연구 케이스는 첫 실습 때 작성했던 것입니다. 처음 실습을 해보고 처음 케이스를 작성해 보았던 터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활력 진율을 재는 등의 작은 일이라도 환자분들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부 대동맥류 케이스 스터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문헌고찰, 간호정보조사, 간호문제 및 간호과정, 그리고 참고 문헌입니다. 우선 복부 대동맥류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으며 치명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 30-40%는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는 경향이 있고 40%에서 50%는 수술 중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복부대동맥은 배, 골반, 다리로 동맥혈을 보내는 혈관으로 정상 복부대동맥의 직경은 2에서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cm 이상으로 증가하면 진단하게 됩니다. 복부 내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벽이 여러 원인에 의해 약해져서 직경이 정상의 50% 이상 늘어난 경우를 복부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원인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는데 선천성으로는 마르팡 증후군, 엘러스-단러스 증후군이 있고 후천성은 동맥경화증, 외상, 감염, 매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특이적 증상으로는 좌상복부의 덩어리가 만져지고 그 외에 비특이적 증상으로는 등 하부의 통증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흉하부, 전흉부, 목, 턱, 사지 등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리 중에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진단하는 방법 외에는 확진하는 진단은 없지만 CBC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의 급격한 감소가 있을 수 있고 CT, MRI, 엑스레이 등을 촬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조영술은 진단에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심전도 심초음파로 심장질환을 간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및 간호인데 우선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당 300mg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연, 신체 활동을 격려하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완요법 및 스트레스 조절 교육을 하여 혈압 상승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약물로 혈압 하강제, 베타 교감 신경 차단제, ACE 이네비터,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등이 있고 항생제를 투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수술은 대동맥류의 크기가 5.5cm 이상일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위한 간호로는 수술 전에 맥박 부위를 표시하고 그를 사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술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CICU에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며 수술 후에 하지 통증이나 색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측 굴곡, 족저 굴곡을 4시간마다 사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좌측에는 복부 대동맥류의 외과적 복구 수술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간호정보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환자 입원 동기로는 비뇨기과에서 BPH로 치료받던 중 CT에서 우연히 대동맥류를 발견하게 되어 수술하기 위해서 외래진료 후 수술위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수술 전 EKG상 컴플리트 AV 블락 및 정셔널 리듬으로 심장내과로 전과 후 4월 8일 TPM 인설션을 하고 4월 9일에 PPM 인설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대동맥류 스텐팅을 위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중 다량의 블리딩, BP 드랍, 의식저하에 있었고 이를 위해 인투베이션 시행 후 CCU로 입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TPM과 PPM은 심박동기의 타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 사항으로는 CCU에 입원하는 자고 나이가 74세, 성별이 남자입니다. 진단명은 어브도미널 아오르틱 애뉴리즘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수복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당시의 활력증은 90일에서 90일 60, 60일에 호흡수 17, 세츄레이션이 100%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음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계도입니다. 현재 A 스텐트 인설션은 한 상태고 이를 위해서 BP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BPH 척추협착증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으며 최근 1개월 내 투약으로는 본원의 유로 IMC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정보조사에서 임상검사에 대한 자료인데 많은 검사를 하였는데 이 중 제가 유익있게 본 소견은 WBC가 증가하면서 감염이 의심될 수 있고 여기서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가 감소된 것은 혈액의 부족 혹은 출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동맥류가 파열됐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혈액 수치입니다. 그리고 칼륨이 저하된 것은 심전도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ABJ 검사상 HCO3의 감소는 대사성 산증을 의미할 수 있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 즉 호흡성 알칼리증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T를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서 6.4cm의 대동맥류가 확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약물을 사용했었는데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혈전 생성 억제나 고지혈증 치료제 약물을 쓰였고 고혈압 치료 그리고 기저질환인 당뇨와 BPH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았고 그 외에 항생제나 이뇨제,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간호문제 및 간호과정인데 저는 이 대상자를 통해서 총 이러한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효율적 호흡 명상, 두 번째로 심장 조직 관류 감소의 위험성이 있는데 객관적 자료로는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일시적인 저혈압 및 빈맥, 그리고 ABR 유지 중이기 때문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데 객관적 자료로는 고령이며 낙상 고위험군이며 일시적 저혈압 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사용 증후군 위험성을 진단하였는데 ABR을 유지 중이며 억제제도 적용 중이고 벤틸레이터를 적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을 진단하였는데 WBC와 CRP 수치가 상승되며 C라인을 삽입 중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근거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그리고 환자가 요구하는 요구도, 그리고 간호 학생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진단 3개로 견주어 보아서 총 비효율적 호흡 양상, 욕창의 위험성, 출혈의 위험성, 이렇게 3개의 진단을 간호 과정을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출혈의 위험성인데 객관적 자료로는 TPM과 PPM을 인설션하였고 AAA 리페어를 시행하였고 약물 중에 아스트릭정, 플라빅스정 경부 투여를 하고 있고 헤파린주를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C 검사상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대퇴에 샌드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수치로 입증되는 시술 부위와 관련된 출혈 위험성이라는 간호 진단을 잡게 되었습니다. 간호 목표로는 대상자는 장기적으로 퇴원 시까지 출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이고, 단기적으로는 대상자의 혈액 검사 수치가 3일 이내 상승한다. 기준은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압박 드레싱 제거 후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기준치는 수축기 혈압 30mmHg, 이완기 혈압 20mmHg 이상의 하강을 과다한 출혈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호 계획은 활력 징후를 사정합니다. 특히 맥박수, 혈압 등에 주요하여 사정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사정하는데 긴장도의 저하, 창백, 청색의 피부색, 냉감 등은 출혈 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혈 징후를 사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혈변이나 흑변, 호흡곤란, 협심증, 기절, 혈변 등이 출혈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시행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BC,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은 출혈의 위험성을 사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상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데 침상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정리함으로써 외성으로 인한 출혈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침상 난간에 패드를 대어주는데 이거는 오븐과 같은 맥락입니다. 절대 안정을 유지하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기침 시 복부 수술 부위를 단단히 지지하도록 교육하는데, 수술 후 기침을 하는 것은 폐악병증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자의 경우 복부 부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침 시에 복부를 단단히 지지해서 수술 부위가 분리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의사 처방하에 수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혈구 제제 수혈 성인의 혈색소 18g 데시리터, 농축 적혈구 250ml를 수혈하면 1단위에 함유된 혈색소량은 45g이 되므로 혈색소 수치는 약 1g 상승하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의사 처방하에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액을 주입하는 이유는 과도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저혈량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빈혈이 없더라도 70kg 성인을 기준으로 총 헤모글로빈의 감소가 3g/dL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철분 치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철분 제제 복용 시에는 비타민 C와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제가 수행한 것은 대상자의 활력 징후를 1시간마다 사정하였고, 체온은 2시간마다 사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피부를 2시간마다 사정했습니다. 대상자의 피부는 긴장도, 피부색, 냉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사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출혈 징후를 2시간마다 사정하였습니다. 위장관 출혈 증상, 그리고 NRS 통증 사정, 그리고 창백 증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실시는 RN이 수행하였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상 위험이 있는 물건을 정리하였고, 침상 난간에 목볼을 대주었으며 절대 안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침 시 복부 수술 부위를 단단히 지지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수액을 RM 선생님께서 주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목표했던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미달성을 하였는데 제가 실습이 종료됐을 때 퇴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목표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혈액검사 수치가 3일 이내로 상승하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목표에 도달하였으나 RBC 헤마토크리트 수치는 상승이 미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표치 하향이나 적극적인 중재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압박 드레싱 제거 후 과다한 출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혈의 진단에 대한 평가까지 마쳤고, 다음으로는 기도 분비물과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 양상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ABGR 검사상 CO2와 HCO3 수치가 정상 범위가 낮고 깃땀의 양이 많으며 노란색을 띠고 벤틸레이터를 어플라이하고 있고 호흡수요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정상적인 호흡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1일 이내에 세츄레이션 수치가 95% 이상을 유지한다. 그리고 대상자는 3일 이내에 정상적인 ABG의 수치를 유지한다. 옆에 보시면 정상 수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호 계획으로는 말초 산소 포화도와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활력 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한다. 산소 공급을 시행한다. 객담의 양상을 사정한다. 적절한 호흡 양상의 체의를 취해준다. 흉부 물리요법을 시행한다. 흡인을 시행한다. 적절한 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의사 처방하에 약물을 투여한다 이며, 이에 따라 수행한 간호로는 말초 산소 포화도와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였고 산소 공급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객담의 양상을 양상, 색깔로 사정하였고 시간마다 적절한 호흡 양상의 체의를 취해주었습니다. 저파울러시 체의, 좌측이, 우측이를 번갈아 가면서 체의를 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의 변경 시마다 흉부 물리요법을 적용하였으며 2시간마다 세츄레이션, 하트레이트 수치를 주시하며 흡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려는 모습이 보여 깨운 뒤 적절한 환기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폐합병증, 수술 부위 회복 지연, 조직으로의 관리 저하 등이 유발됨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객담 제거를 위해 의사 처방하에 뮤테란주를 점액 주사하였습니다. 평가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정상적인 호흡 양상을 유지한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상자 퇴원 이전에 실습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에서 세츄레이션 1일 이내에 세츄레이션 수치가 95% 이상을 유지한다는 99%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달성하였고, 3일 이내에 정상적인 ABG의 수치를 유지한다는 O2 수치가 CO2 수치, O2 수치, HCO3 수치가 정상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사 수치의 변화에 따른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과 관련된 욕창 위험성이 있는데, 기저귀를 착용 중이고 억제대를 적용 중이며 ABR을 유지 중이고 고령이고 불량한 영양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욕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기 목표로는 대상자는 2일 이내에 욕창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호 계획은 피부와 활력 징후와 영양 상태를 사정하고 적절한 환기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하고 심장 패드, 시트, 환희 등의 주름을 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배변 여부와 체위 변경을 실시하고 필요시 압력을 받는 부위에 패드를 대어주며 욕창을 예방하는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행한 간호로는 피부를 사정했는데 관찰 부위로는 두부, 아래팔, 발꿈치에
욕창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사정하였고 그 부위의 발적, 수포, 노출 등을 사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력 징후를 1시간마다 사정하였고 적절한 환기 및 온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병실 온도는 22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간마다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마사지를 시행하였고 마사지를 수행하면서 침상 패드, 시트, 환희 등의 주름을 같이 펴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체외 변경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배변 여부를 확인하였고 배변 시에는 피부 간화, 기저귀와 방수포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주로 받는 둔부, 아래팔, 팔꿈치 부분에 패드를 대어주었고 욕창을 예방하는 보조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장기 목표의 퇴원 시까지 욕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마찬가지로 대상자 퇴원 이전에 실습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달성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단기 목표인 대상자는 2일 이내에 욕창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대상자의 둔부에서 발적이 확인되었으나 수포나 노출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부분 달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동감 동아리 회장 간호학과 2학년 오소영입니다. 이번 학술제를 맞아 올해 저희 동아리의 활동 내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1학년도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간 해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술 동아리로서 비대면으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학우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는 생동감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 2021학년도 전반의 활동, 상반기, 하반기 활동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동감 동아리 회원은 간호학과 학부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교수님은 김상돌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저희 동아리는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학년 과목 중 어렵고 암기할 것이 많은 과목을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간호학문에 처음 입문한 초심자이기에 학습 길잡이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2학년 학생들에게는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복습과 암기가 필요한 과목을 함께 학습하여 상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료, 선후배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친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과목을 같이 공부하고 서로 가진 지식을 공유하여 학습에 흥미를 붙이도록 격려하기 위해 활동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도에 채택하여 학습한 교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간발달론 과목을 채택하여 주제별 요점 정리 및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인체구조와 기능 과목을 채택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 외 학습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 견학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습 성과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풍성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첫 비대면 학습을 실시하여 익숙지 않은 관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반기에는 앞선 활동을 통해 보완할 점을 확인하여 더 참여율이 높고 풍성한 자료로 학습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인간발달론 학습은 총 10주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태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한 주씩 학습하였고 각각의 주제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을 기준으로 요점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주차 동안 인간 발달 생애 주기별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후에 문제를 직접 만들고 다른 부원들이 풀어보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 2학년 동아리 부원 전원이 메이저 러너 전공학습 동아리에 지원하였습니다. 팀명은 소마로 인체학 소마톨로지의 소마에 이 R을 붙여 간호학의 근간이 되는 인체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은 팀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전공학습이 시작할수록 인체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인체 해부 생리에 대한 꾸준한 교과외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인체 구조와 기능 교과목을 중심으로 10주차에 걸쳐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뼈대, 심장, 소화기계 파트를 공부하였는데 뼈대 계통은 6주차에 걸쳐서 학습하였습니다. 뼈대 계통을 학습할 때에는 여기 3D 프린터 영상을 통해 뼈대의 형태, 구조,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교과서 글과 그림으로만 학습하여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뼈대 구조의 생김새를 자세히 볼 수 있어 구조화시켜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혈관계로 넘어가면서 VR로 심장의 수축과 이한 양상이나 자극전도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모습을 여러 각도와 시야로 확인할 수 있어 특히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파트인 심전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앞에서 인체 구조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뼈대 그림에 직접 용어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답을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의 기능적 특징까지 학습할 수 있는 답안지를 참고하여 한 번 더 복습하였습니다. 따라서 메이저 러너 진행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체 구조의 형태를 3D 프린터나 VR로 눈으로 확인한 후에 용어를 쓰면서 암기, 이후에 생리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 해부 생리 심층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주차까지 저희가 활동한 자료들입니다. 아직 활동이 전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10주차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활동 중간 점검을 위해 메이저 러너 6주차에 지도 교수님과의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전공학습법, 진로 고민, 비교과 활동 등을 질문하였고 동기들, 선후배들의 평소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주차에 한 번 더 지도 교수님과의 상담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1학년도 생동감 활동 내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학술 동아리 닥터 척척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활동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학우들과 교수님의 잦은 교류가 있어서 생각보다 활발하고 바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동아리에서 그동안 활동한 것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를 갖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닥터 척척에서는 생애주기별 학대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이 보고서는 이렇게 6명이서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학대는 대물림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요. 유명했던 사건들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어금니 아빠 사건,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의 헤드라인들을 보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들의 기사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모두 과거의 학대의 피해자였었다라는 말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학대 사건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학대는 과연 대물림이 될까라는 의문점에서부터 또 대물림이 된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위와 같은 주제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은 앞서서 먼저 이야기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은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의 해결책과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목적 및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보고서와 같이 학대 관련된 통합적인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중복적 폭력의 경험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조사한 것이 연구 목적입니다. 또한 연구 방법은 그냥 앞서 진행된 결과,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들으면 좋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력의 그물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학대 및 폭력의 연관성에 대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동의 신체 학대가 데이트 폭력과도 연관되고 또 이게 갑자기 지역 사회 폭력이 노출된다 라고 이렇게 뭐 쓰여져 있는데 여기 예시에도 보았을 때 서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요인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물림이란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데이트 폭력이나 사회적 폭력이 노출된 경우에도 다시 또 재생산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는 대물림된다 할 때 먼저 드는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는 가정 내 대물림을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유전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학대의 대물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학대의 재생산을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학대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학대의 재생산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먼저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 봤을 때는 둘이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의미는 비슷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들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가계도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밑에 귀엽고 깜찍한 자녀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대의 대물림은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께서 부모님을 이렇게 학대하고 학대를 받은 부모님께서 다시 자녀들에게 학대를 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걸 여기서는 학대의 세대 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 연속성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폭력의 그물망을 보셨을 때 사회적 폭력,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학대는 폭력 행위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인 타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속성은 전이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대 행위자가 굳이 부모일 필요는 없고 타인이어도 되는 학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희원 선생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학대를 받은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재석이에게 제3자인 희연 선생님께서 떼찌 이렇게 해줘도 여기선 학대의 재생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죠. 이렇다 보니 학대의 발생률은 세대 간 연속성이 전이보다 좀 더 높은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속성에서 타인에 의해 일어난 학대가 다수 차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대의 대물림이 학대의 세대 간 연속성과 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서는 첫 번째로 타인에 의한 학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학대 경험 부모가 자녀를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이 보고서의 대략적인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아동기의 학대라는 부정적인 생애 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확률이 높으며 이는 성인기에 노부모 학대 가해 경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 성인기의 폭력 피해 경험으로 재생산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결론의 세부 사항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짚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생애 주기의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인기 폭력 피해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부의 영향은 반비례 관계를 의미합니다. 폭력 피해 경험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증빙하듯이 1회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39.1%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애 경험이 우울지수를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존감에 있어서는 오직 성인기의 폭력 경험만이 현재 자존감의 정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이후에 과거 성인기에 겪었던 부정적인 생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흔히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군대 폭력, 직장 폭력,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군대 폭력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피해 경험이나 가해 경험이든지 전반적으로 다 발생했다라고 과반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직장 폭력에 있어서는 피해 경험이 가해 경험의 2배를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군대에 만연한 악습적인 문화로 인해서 2명 중에 1명꼴로는 이 문화를 겪었다. 문화라기보다는 악습적인 그런 환경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인기 폭력 경험과 자녀 학대의 가해 경험 유무 간의 상호 관계를 보았을 때, 세 가지 유형을 나뉘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군대 폭력을 겪은 사람들 중에 자녀 학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직장 폭력 간의 이제 피해나 가해 경험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자녀 학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인기의 폭력 경험과 자녀 학대의 경험에 있어서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아동기 학대,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 경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보고서에서는 2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상호교차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 상호교차성 이론에서는 이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을 겪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누적 효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인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중복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학습 이론을 가장 크게 다루었는데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배우자 폭력을 예시로 들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아동기에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 노출된 아동은 자라면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추후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 배우자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이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폭력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 경험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식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못된 학습은 곧 성인기의 배우자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회학습 이론을 위주로 생각하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를 아시나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그 외에 유기나 방임 또한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으로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아니면 아이에게 자신의 과도한 기대를 심을 때, 혹은 가정에 대한 잘못된 개념, 혹은 부모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 때는 말이야, 다 맞으면서 컸어. 아니면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다스려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께 매를 맞아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보고서의 사회적인 인식 조사 결과 역시 약 66% 정도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체벌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체벌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사회적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에 대한 상관관계를 총 5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아동 학대 가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또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배웠던 이론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겪은 부모의 경우, 특히 여성 부모의 경우 이런 가정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혀졌고요.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발생은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력 경험이 아니고 목격하거나 간접적인 폭력 경험이더라도 추후에 가정폭력 성향이 강하다고 나타났고요. 반대로 이제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을 학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의 신체학대가 모의 신체학대로 전수되고 이제 손녀의 비행 행동으로도 전수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버지보다 비행 행동에 있어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배우자의 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이제 배우자와 이렇게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을 겪었을 때 배우자와 협상을 덜하는 행동을 보이며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배우자에게 가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외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폭력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과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가해를 봤으면 이제 피해 경험을 봐야겠죠? 피해 경험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협상을 덜하는 경우가 보이고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폭력과는 이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배우자 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경제적 폭력은 그러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 학대와의 관계성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성인 중 지난 1년간 노부모를 학대했다고 보고한 비율은 13%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10% 정도 노인들 중에 10% 정도 학대 피해를 경험했고, 그 학대의 유형 중에서는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가해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노부모 학대의 경우 12.9%,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서 학대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아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 노부모 학대 가해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이 청소년과 성인기 범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아 존중감,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학교 애착심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이를 근거로 들기 위해서 와이덤의 종단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학대 피해 아동이 청소년이나 성인 범죄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대 아동이 체포될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체포될 확률이 53%, 성인으로 체포될 확률이 38%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들 중에서도 성별마다 차이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헤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학대와 같은 가족 긴장을 경험을 했을 때 분노의 수준이 남자와 여자 청소년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죄책감 수준에 있어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좀 더 크게 느껴서 이 죄책감이 좀 더 큰 것으로 인해 비행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헤레라 맥클로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경험이 여자 청소년인 경우에 좀 더 크게 폭력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통합해 봤을 때는 뭐 성별의 차이가 되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음에 유의미함을 두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 범죄에 있어서도 텐과 구에타의 경우에는 성인 수감자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여성 수감자에 있어서 아동기의 부정적인 생애 경험이 더 많이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으며 와이더메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체포 확률을 77% 증가시켰고 또 여성이 범죄에 개입할 가능성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아동기의 직접적인 가정폭력 피해 또는 간접 피해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절반인 51.2%는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전체 대상자의 약 60% 정도는 청소년기의 비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범죄에 연루될 확률을 높임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위의 이론을 통합했을 때 여성에게 있어서 학대 경험이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극 중에 장겨울의 동생인 가을이 가정폭력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눈초리를 보면서 결국 파혼을 당한 상황, 그리고 이런 파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도 내 여자친구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반대하지. 그동안 숨겼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뭐, 너도 나중에는 너네 아버지처럼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격지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저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장 큰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대의 대물림에 대해서 가장 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 탈피, 즉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지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학대 경험이 있으면 배우자 또는 아동, 노인에게 다시 학대를 일으킨다 라고 학대의 대물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피해자들은 결국 가해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법해요. 하지만 이는 일부 피해자들의 대물림 연계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요. 사실 대부분 학대 피해 경험자들이 학대의 대물림을 끊어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의 대물림을 끊어낸 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지, 그리고 청소년의 자기보호 태도, 흔히 방어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지지라고 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했는데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지만 추후에 성인기에 이제 부모가 되면서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어떻게 끊어내셨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첫 번째로 아동기에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던 어른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치료,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자와의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서 대물림을 끊어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대물림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학대를 받았지만 그 대물림을 끊어내려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론에서 보았듯이 각종 기사에는 이들이 가정폭력 또는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서 보도를 끝마쳤는데 이는 결국 이 사람들이 학대를 경험해보고 자랐으니까 그걸 보고 배워서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겠군 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영향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학대가 학대로 이어지게 된
그런 일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 되고요. 정책은 이런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 보고서와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 성인기의 폭력 경험을 겪은 분들에게는 우선 군대에 만연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복적인 폭력 경험을 겪은 분들에게는 가정 내뿐만 아니라 가정 외에도 폭력이 만연할 수 있다면서 중복적인 폭력에 대해서 교육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 폭력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기에 차등적인 순위를 두면서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부모들에게 좀 더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아동기에 부정적인 생애 경험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제 지역 사회 기반으로 강화가 또 필요하고 앞서와 비슷하게 차등적인 대응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들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만 이야기했지 정작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가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이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사회적 부담을 좀 더 확대하고 체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동학대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17만 명의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진 건 96건에 불과했습니다. 17만 명의 의심 대비 96건의 실질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따라서 공무원 집행 매뉴얼을 좀 더 단계별로 상세히 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아동 학대 사건을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학대의 경우의 수를 파악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체벌의 전면적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5년 3월에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 제5조 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처럼 체벌을 금지하려면 이런 아동복지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학대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돌봄의 체계화가 필요하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인을 가해한 학대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심리적인 치료 그리고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보고서는 굉장히 넓은 광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사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보고서가 아직 많이 없어서 심층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고요. 또한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상호관계의 경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의 출처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까지 닥터 척척의 활동의 일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닥터 척척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제에서 맨 오브 널싱이라는 간호학과 남자축구 동아리를 소개하게 된 레모연 회장 17학번 박수중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아리 소개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 소개, 두 번째로 동아리 활동 목표, 세 번째로 저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자체 평가 및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 맨 오브 널싱 MON은 이제 간호학과 남자 동아리로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 간호학생의 보다 나은 학교생활 적응 도모와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선후배 간의 바람직한 학업 생활 길잡이 역할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축구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친목과 건강한 신체를 다지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저희 동아리 마크고, 또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현재 지금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이제 저희 동아리 활동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동아리 활동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입생 및 복학생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 팀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기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대한남자간호사 총회에 참석하여 학교 홍보 및 남자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속적인 선후배 간의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생활에 대해 조언과 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한 예산 관리와 체계적인 간부진 간의 인수인계 활동을 통해서 원활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번째로 주요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도계중학교에서 축구를 진행하고 있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굴다리 쪽에 있는 풋살장에서 풋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아리 측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동아리 회비로 나선식하는 2학년 학우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였고, 또 다같이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선식 자리를 축하해주기에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또 그들과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동아리 지도교수님이신 이명남 교수님께서도 동아리 유지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련하여 동아리 회원들의 고민이나 학업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체육 활동할 때 잠시나마 오셔서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국시 100일과 같이 졸업하는 4학년 선배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계중학교에서 축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은 2018년도 남자 간호사 총회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남자 간호사로서의 비전과 방향 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동아리 회원들에게 알려주어 앞으로 간호사로서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발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동아리 회식 자리를 마련하여 체육활동 이외에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자체 평가 및 소감을 발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 연도나 작년, 재작년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잘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2학기부터 활동을 진행하였고, 비대면 수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아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이제 가능하면 축구나 풋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 증진과 꾸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후배 간 이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학업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오지 않았거나 또 서로 어색한 1학년, 2학년 동기들 간의 교류도 마련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최종 목표로는 사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차별 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언제나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간호학과 남자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간호학과 남자 축구 동아리 맨 오브 널싱에 대한 동아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축구만 하는 동아리가 아닌 남자 선후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입생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아리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테니 많은 회원분들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역량검사 꿀팁 학술대 발표를 맡은 4학년 고한슬입니다. AI 역량검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 절차와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역량검사란 서류 인적성 절차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로 답변의 신뢰 가능성, 직군 적합도, 지원자 특성 등을 파악합니다. 역량 분석 게임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그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AI 역량 검사 보는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상급 종합병원만 가져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건국대, 가천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을 지원했고 셋 다 AI 역량검사 합격했습니다. 전형 형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전형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대체해서 AI 역량 검사가 들어오게 되고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전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봤던 병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서류 전형과 AI 전형이 함께 1차 전형으로 묶여서 평가된 후 면접 전형으로 가는 병원은 아산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AI 면접을 치르게 했고 이 AI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치르는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AI 면접 합격했던 합격 증서 같은 겁니다. 본격적으로 AI 검사 절차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알고 계셔야 될 거는 AI 면접은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조용한 집에서 면접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반려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리가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없는 장소에서 저는 새벽 시간도 추천하는 편이고요. 가족들이나 또 집안 환경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스터디룸 근처에 있으시다면 스터디룸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족이 있으면 원래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되다 보니까 저는 가족이 없는 좀 나만 있는 혼자 있는 환경에서 보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속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AI 게임 부분에서 게임 하다가 본능적으로 좀 아씨 뭐 이런 소리나 뭐 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비속어 주의하시면 되고 얼굴 표정 일그러뜨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 웃는 표정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눈까지 웃으면 가장 좋은데 눈까지 웃는 게 솔직히 어려우니까 최소 입은 웃고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면접 가면은 그 면접관들이 AI를 보고 온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워딩을 하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웃는 표정 유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AI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기소개 90초, 성격의 장단점이랑 지원 동기를 60초 동안 설명하는 기본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으면서 또박또박 크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시간이 30초 정도 있고 대답은 시작을 눌러놓고 40초 이상 말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꿀팁은 카메라가 노트북의 위에 있는 경우에는 시선이 카메라로 집중되다 보면은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연습해보니까. 저는 카메라 아래에 빨간색으로 점을 좀 크게 칠해놓으면은 시야가 좀 덜 흐트러지는 게 있어서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을 쳐다보면서 하는 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한다든지 긴장해서 크고 작아졌다가 하는 거는 좀 불안해 보이는 심리가 반영되는 거고 그걸 또 AI가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 일정하게 유지하고 웃는 얼굴 유지하고 있고 웃는 얼굴은 저는 여기서는 계속 자기소개는 눈까지 웃는 얼굴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게임같이 뒷부분에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제 계속 뭘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모양이라도 웃고 있는 입모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검사에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굴리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 같은 기본 질문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미리 만들고 외워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 스크립트 띄워놓고 읽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은데 이제 글에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FM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언제나 스크립트 다 외워놓고 점 보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시험도 스크립트 띄워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동자세 유지하고 허리 펴고 계속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것.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절차가 끝나면 두 번째 성향 분석이라는 인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MBTI 검사 많이 해보셨죠? 그런 비슷한 인성 검사 문항이 한 20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처럼 리더의 말에 잘 따르고 협조하는 편이다.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여 팀의 성공을 이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 말이거든요. 둘 다 말은 좋아 보이는데 첫 번째 말은 리더의 말에 잘 따른다. 즉 팔로워십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인성검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둘 다 좋아 보인다고 둘 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신뢰도랑 연관이 돼가지고 인성검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데서는 내가 한 가지 선택지를 집어넣고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팀의 성공을 리더십이 있다 하면은 팔로워십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성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한 페이지당 30개에서 50개 정도 문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페이지당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번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나 이런 사람이지 하고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너무 솔직하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좋은 것만 해도 안 됩니다. 좀 나는 한 5% 정도만 섞어놓고 95% 정도는 좀 이상적인 나의 모습, 내가 정말 의료계 나이팅게일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좀 가식적인 내 모습을 95% 정도 담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 일관성 유지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조금 들어놨어요. 나는 이성적이기보단 직관적이다. 여기서 내가 그런 편이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나중에 비슷한 문항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을 따지지 않고 행동한다. 이 말을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체크 안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직관적이라는 거는 원칙을 따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 따지지 않는다로 가주셔야 되고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것도 그렇다. 선택을 해줘야지 문항에 일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00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너무 거짓말처럼 하지 말고 좀 나의 모습을 담되 너무 솔직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조약에 대해 아십니까? 이런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 페이크 문항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서 컴퓨터 협상이 아십니까? 이런 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그런 걸 놔두거든요. 이제 신뢰도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저도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문항에서 나 좀 정직한 편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선택했더라도 이제 신뢰도 검증하는 비슷한 질문에서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본 적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없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은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리더십이 있는지 리더십이 없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를 다 해놓고 병원의 인지상을 옆에 적어놓고 그 병원 인지상에 맞춰서 계속 외우시면 돼요. 검사 한 10분 전부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걸 계속 외우시면 됩니다. 가짜의 나를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인성검사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연습해 놓으면은 인성검사에서 문제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 인성검사 끝나면 상황 대처 능력 문제가 나옵니다. 크게 두 문제가 나오고 실제 상황에 쓰인 듯한 질문을 주고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30초 이상 대답하면은 제출할 수 있었고 상황은 굉장히 다양해서 아마 시험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상황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꿀팁은 상황에 맞는 표정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좀 슬픈 상황이 나오면 슬픈 얼굴을, 기쁜 상황이 나오면 기쁜 얼굴을 하셔야 되고 말투도 역시 구어체를 사용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도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빨간 점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빨간 점을 찍고 그걸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질문과 제가 했던 답을 여기 달아놨어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 다른 친구가 차를 가져왔는데 캣술을 권한다.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러면 제가 굉장히 구어체로 말을 했잖아요. 말하고 바로 복원을 한 거라서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이모티콘은 제가 실제로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모티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음은 보상선호 게임입니다. 그 보상선호 게임은 어떠한 보상을 선호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시 든 것처럼 지금 즉시 500만 원을 받을 건지, 3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건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먼저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한 달이 지날수록 한 200만 원 정도 올랐을 때 좋아 보인다. 이런 첫 번째 예시에서 1000만 원이나 1100만 원이어야 더 좋은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니까 이제 그건 지금 즉시 500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막 지금 즉시 500만 원, 12개월 후 600만 원 이러면 지금 즉시 받는 게 낫죠. 이거를 계속 상황별로 보면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장기적으로 일할 사람을 보다 보니까 너무 지금 즉시 받는 것보다는 대체로 나중에 보상받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저도 그렇게 나중 보상받기를 주로 선택하기도 했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만 아니면 보통 나중 보상받기 선택하시면 이제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역량 게임입니다. 역량 게임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막 아씨 막 아니면 진짜 욕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성격 반영이 되거든요. 비속어 진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또 웃는 표정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물론 눈까지 웃기는 힘들어요. 이때는 입을 계속 웃고 계시고 틀렸을 때 얼굴 일그레트리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웃었거든요. 막 틀렸네 뭐 다음번에도 잘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오히려 웃기 오히려 계속 웃고 있기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제 게임은 8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게임이라고 딱히 뭐 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느는 거고 점수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이거 대처하는 방법을 보나 봐요.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계속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내가 틀렸을 때 뭐 갑자기 집중이 확 깨져서 계속 줄줄이 틀리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아니면 처음엔 못했는데 갈수록 잘하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맞추기 게임은 사진에서 표정이 뜨는데 그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추면 돼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 그래서 팁은 역겨운 표정이랑 경멸 표정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역겨운 표정은 안 좋은 냄새를 맡는 것 같은 코를 잡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경멸 표정은 입을 한쪽만 올린 좀 비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만 파악하시면 나머지는 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하노이의 탑이라고 하는 공탑 쌓기 게임은 이제 왼쪽 사진처럼 생긴 이제 탑이 있고 바가 있어요. 빈 바. 그래서 탑처럼 예쁘게 쌓는 게임이에요. 이건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공 무게 맞추기도 한 6가지, 7개의 공이 있고 저울이 있고 저울에 공을 올리면서 무게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색 단어 일치 판단 이쪽이 조금 이제 쉬운데 헷갈리거든요. 보면은 왼쪽은 노랑이란 글씨가 적혀 있고 오른쪽은 초록이란 글씨에 초록색 색깔이 그려져 있죠. 이제 왼쪽 노란 글씨체가 오른쪽에 노란색 색깔이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색이랑 단어가 일치하냐. 저는 한쪽만 시선 집중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씨 있는 부분에 노란색을 보고 있으면 노랑 생각하면서 사시처럼 오른쪽을 보면은 초록색이
글씨는 안 보이고 초록색 부분에 노란색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5번째, 도형 위치 기억이 조금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거는 여러 번 봐도 잘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엔백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연습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점수가 반영이 많이 안 됐으니까 저도 뭐 망한 게임에서 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카드 뒤집기는 뭐 카드 많이 있고 뒤집었을 때 꽝 카드 나오면 점수를 잃고, 뭐 웃음 카드 나오면은 점수를 얻고 막 이런 게임이에요. 이것도 그냥 표정 관리. 꽝이 나왔을 때 막 당황해서 뭐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이런 게 아니면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날씨 맞추기, 글자 숫자 분류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형이 끝나면은 심층 면접이라는 전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 했던 인성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게 돼요. 연관성이 있는 두세 개 문항을 이제 두세 개 문항으로 총 2문제가 나와요. 6문제를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했던 실제 문제입니다. 저는 외향적이라고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럴 때 네, 아니요 답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질문으로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끝나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만약에 자기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랑 함께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원활하게 가는 식으로 충분한 상의를 하겠다. 그 의견을 듣고 같이 존중하고 하겠다. 아니면은 더 좋은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분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실제로 했던 답이어가지고 조금 지리멸렬한 느낌이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팁은 이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이게 좀 즉흥 답변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말을 지리멸렬하게 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절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뭐라도 말을 내뱉는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가 좀 말끝이 흐리는 듯이 작아지거나 좀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기계라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요. 내 표정이랑 내 말하는 목소리 톤, 뭐 행동, 당당해 보이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만을 보기 때문에 내용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표정, 목소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좀 뻔뻔하게 말하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3차 캠퍼스 취업지원센터 사이트인데 이제 학생들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좀 내리면은 아리인 페이스라고 AI 면접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볼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그냥 각자 쓰고 돌려보시는 게 낫고, 화상 면접이랑 AI 그 게임 같은 것도 실제로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고, 1시간 정도 풀로 진짜 면접 절차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같은 사이트가 아니라서 내용이랑 좀 게임 같은 게 살짝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지 감을 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거 도움이 진짜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학술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취업에 AI 역량검사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유튜브에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취업할 3학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독일 맛집 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강혜은, 최사랑입니다. 발표를 듣고 계신 학생분들 모두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가 나오거나 밖에서 먹고 싶을 때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희는 혹시라도 학생분들이 잘 모르는 식당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독에 있는 여러 맛집 중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 기숙사에서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 동기들과 수다 또는 과제 등을 할 수 있는 카페,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당은 도돈입니다. 도돈은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인 메뉴로는 생삼겹살과 돼지 막창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나 도사카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기에 질 좋은 고기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식당은 세광식당입니다. 치즈냥이를 키우는 것으로도 유명한 세광식당은 도계 우체국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선지 해장국입니다. 전날 과음하신 학우분들은 이곳 세광식당에서 해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식당은 긴자입니다. 긴자는 제이미 구육 맞은편에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초밥과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당은 청춘 닭갈비입니다. 가운관에서 나와 직진하면 보이는 청춘 닭갈비의 대표 메뉴는 물닭갈비입니다. 도계에 있는 다른 닭갈비 집과는 달리 뼈가 없는 순살 닭갈비도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 식당은 백세짬뽕입니다. 백세짬뽕은 긴자와 마찬가지로 제이미 구육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 메뉴는 차돌짬뽕과 크림새우입니다. 여섯 번째 식당은 화정식당입니다. 화정식당은 청춘 닭갈비역 골목으로 빠지면 바로 보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칼국수와 수제비 그리고 낙지볶음입니다. 이곳은 장칼국수와 장수제비를 판매하고 있어 얼큰한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배달이 되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갓집 치킨입니다. 처갓집 치킨의 대표 메뉴는 익히 아시겠지만 슈프림 양념치킨입니다. 야식이 드시고 싶으시거나 굴다리에서 즐기고 싶으시다면 처갓집 치킨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얼큰이입니다. 얼큰이는 닭발과 닭날개를 판매하고 있으며 매장 취식이 가능하나 배달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도계 카페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카페온입니다. 카페온은 도동 코너를 돌면 바로 보이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카페 공부, 즉 학공을 하러 가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두 번째 카페는 카페 로이입니다. 카페 로이는 도계역 앞에 위치하여 있으며 사장님 부부의 자녀분과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 카페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계 우체국에서 직진하면 나오는 제이미 구육입니다. 제이미 구육은 내부가 좁아 카공을 하거나 장시간 있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 하기 좋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도계 맛집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9 포차는 장터한우 실비라인이라는 곳에서 직진하면 나오는 곳으로 대표 메뉴로는 메밀전병과 잔치국수 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막걸리와 어울려 비오는 날 가기 좋고 가격대가 착한 편이라 부담없이 가서 즐기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포겜이 있습니다. 늘포겜은 도원관 세븐일레븐 옆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 메뉴로는 에그마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의 질과 양이 좋아 든든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은 감탄떡볶이입니다. 감탄떡볶이는 고려 명과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면 위치해 있습니다. 감탄떡볶이의 대표 메뉴로는 최근 핫한 로제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을 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렇게 도계 맛집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